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통령 뉴욕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익을 훼손하고 조작 방송했다면서 MBC를 항의 방문했고 MBC와 언론단체들은 적반하장식 프레임 바꿔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 또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각각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YTN은 최근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인건비도 뻥튀기에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김철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MBC가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인 보도 참사라며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가장 처음 보도했던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막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 보도해서 국민을 속인 보도 참사라고 주장하면서 MBC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공영방송인지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편파 보도를. 오후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야당이 어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의 언론사 항의 방문은 방송 탄압이라며 족쇄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방 논란에 책임이 있는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진성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연설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 뒤 처음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7대 민생입법과제 통과를 강조하면서 소득,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속어 논란 등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두고 오판과 실언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외교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을 두고 현실적 재원 대책 없이 이상적인 내용을 말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비판을 두고도 왜곡된 정치 공세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불신임 건의안 낸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의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었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신문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결과에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좌초된 것처럼
이번 비대위 직무가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또다시 직무대행으로 전면에서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처분 기각 시엔 현 비대위가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 국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탄력을 받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진행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논의는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현한 김성원 의원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순위가 오늘 논의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북한 핵실험 동향 포함해서 속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김규현 국정원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정보위 간사들이 정보위 논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전문가를 말을 빌려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 국정원에게 그 사안을 확인한 결과는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일가가 가족에 대해서 관리하는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 당사자가 김주혜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국내 특정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홍윤미 씨라고 모란봉 악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연주자였다라는 거고요. 물품이라든지 문서를 수발하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성호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현성호의 의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참여를 한 것으로 국정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북한에서 풍천리 3번갱도 완성이 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이후랑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북한 내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개정을 무효로 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문이 끝났습니다. 9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두 차례 신문에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에도 직접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문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도착했는데 법원에 들어가기 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 환율 잡기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문을 마치고 나와선 자기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면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당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네, 법정 안에서는 양측 어떤 논리로 맞섰습니까?
네, 오늘 신문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개정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까지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퉜습니다. 우선 당원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원을 고쳤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당원을 고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바뀐 당원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바꾼 당원을 소급 적용해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1차 판결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법정에선 이 전 대표는 명쾌한 재판부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한다며 지엄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전 대표의 자격 논란과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위원장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상태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선출직인 당대표 권한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국회 부의장이 당대표급 보수와 업무 추진비를 받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당직을 겸한 것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법원은 오늘 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4일 이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엔 법원이 어느 편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 등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간 첨예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번 면담에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20여 분 동안 환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조의에 사의를 표했고 한 총리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면담에 나선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가진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측 간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을 더욱 가속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지난 순방 기간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여야 공방을 넘어서 영상을 처음 공개한 MBC와 여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제가 상대편 반대 논리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고했던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로 갔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왜 MBC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는지요? 과거와는 굉장히 언론 환경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집권당 같으면
뭐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 사장한테 혹은 국장한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해서 뭐 정정을 하거나 그럴 텐데 지금 알다시피 언론 환경은 매우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고 네. 따라서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항의할 것이 있으면은 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그 방송사 앞에 가서 항의하는 것들 그것 자체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MBC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과방위 의원들도 소속돼 있고, 자 일단 어떤 이유에서 가셨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네. 현재 대통령의 그 뉴욕 방문 과정에 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한 MBC의 보도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그리고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회 앞에다가 가로 열고 미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 넣었다라든가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그 자막을 쭉 써서 썼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해서 확정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MBC 쪽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기자들이 들었더니 그렇게 들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언론 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보도해왔던 그 동안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그런 주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MBC는 일단 영상의 출처를 확인했고 또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보도를 결정했다라는 입장인데 MBC 자막에 의도성이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계신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저도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 네. 그 발언 자체가 그렇게 시급하게 보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외국의 정상들도 많은 언론 말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뭐 기자들 앞이라든가 아니면 정상회담 하는데 네. 다른 정상들이 참여하는데 가운데서라든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대통령이 그 행사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주변 측근들에 둘러싸였을 때 했던 몇 마디 말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그 말 자체로 인해서 아무런 무슨 국제적인 파장이 일 것도 없고 뭐 한미 관계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잘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 단어에 대해서 자막을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정확치 않은 자막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까지 보도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건지 중요성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그런 중요성과 시급성이 없는데도 그런 식의 그 부정확한 자막까지 만들어서 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 15시간 정도 걸린 점을 포함해서 여쭤보면 영상이 확인된 초기 시점부터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발언 내용과 파장은 좀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조금 더 아니면 순방 기간 중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처음에 그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네. 처음에 아마 대변인실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 기사가 기자들 사이에서 네.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무슨 막말을 한 것들이 기사가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좀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순방의 본래 어떤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좀 보도 자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는 과연 그 발언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것들을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한미 간의 어떤 시차 차이도 있고요. 대통령이 그 다음에 바로 또 캐나다로 건너가서 그 트루도 총리를 만나는 그런 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대변인실로서는 함께 해외에서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당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MBC에서 먼저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도가 정확하게 됐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엠바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기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보도를 하려면 적어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려면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발언이 정확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발언을 가로를 쳐서 미국 국회라는 건 있지도 않잖아요. 미국 네. 의회는 있어도 미국 국회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다 미국 국회 마치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듯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최초 보도는 MBC가 했습니다만 이후 뭐 YTN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이 내용을 했거든요. 거의 언론이 모든 언론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 언론 단체에서는 이 같은 국민의힘의 어떤 항의 방문에 대해서 언론을 향해서 겁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네.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새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언론은 심판이어야 하는데 언론이 혹시 그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선수로서 뛰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네. 어떻게 보도가 되기도 전에 자기 회사에서 보도도 하기 전에 그것이 밖에 영상이 유출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외부 유출돼서 돌아다닌다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보안 사항이라든가 이 결정이 알려졌을 경우에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국방 모든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국가의 최고 결정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거기 들어갈 때는 뭐 보안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보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어도 이것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편집 회의를 거쳐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기도 전에 그게 그 영상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되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부로 유출된 과정은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영상 기자단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영상 기자단이 그걸 그 미국에 있으면서 유출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각사 12개사인가요? 아침 네. 7시 반 37분인가에 각사로 들어갔는데 네. 그로부터 1시간도 안 돼서 전체 그 순방에서 연설한 내용이 행사 내용이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제일 뒤에 있었던 그 부분만 핀포인팅을 해서 뽑아서 그것이 영상으로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군가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네. 그 부분이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곳에서 그 영상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다시 좀 이번 논란의 초기로 돌아보면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시각에선 사실 이 논란의 초기 논란은 비속어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비속어를 해서 생긴 일이고 그 영상 48초간의 한미 정상회담 시간을 계산하다가 나온 곁가지로 나온 논란인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왜곡 보도 프레임으로 좀 바꿔치기 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그 불분명한 비속어 논란이 있고 하나는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비속어 논란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많은 정상들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 그게 네. 별게 아닌 걸로 다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출 논란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 대통령 행사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다른 쪽으로 무제한 유출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보안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민주당은 이것을 이런 유출 사고에 대한 얘기는 일체 자꾸 덮으면서 이건 무슨 비속어인데 비속어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니 비속어에 대해서 MBC에서는 워싱턴에다가 직접 질의서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한미 관계 튼튼하다 아무 이상 없다 아닙니까? 그 비속어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미 관계가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외국이 우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그다음에 침소 봉대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끔찍한 외교 참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일종의 의도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뉴욕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불분명한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실 해명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지금 보면 바이든만 아니면 되고 이 XX는 좀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남긴 하거든요. 지금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단체 또 MBC 포함해서는 언론단체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것들 네.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처음에 들을 때 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시끄럽게 들려서 예. 제일 뒷부분 외에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막을 보고서 알게 됐거든요. 그 자막을 보니까 이게 무슨 뭐 XX가 돼 있고 바이든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지 유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서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으면서 다시 들으니까 이건 네. 또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 만약에 MBC가 그 정확히 그 음성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 제시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들리는 얘기는 우리도 정확히 그냥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이고, MBC의 노조에 따르면 MBC에는 그런 영상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목소리를 정확히 추적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정확한 그 발언, 대통령의 발언이 뭐였는지를 MBC가 먼저 제시를 하면 그것은 뭐 많은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다만 짧게만 여쭤보면, 지금 또 국민의힘에선 MBC와 민주당 간의 어떤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MBC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편집국장을 했습니다만 네. 만약에 저희 편집회의에서 오늘 기사를 어떤 걸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논란이 있다라는 이렇게 회의한 내용들이 만약에 외부로 저희 신문이 나가기 전에 혹은 방송에 보도되기 전에 외부에서, 특히 그것도 정치권에서 네. 그런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정원 유착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편집국장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유출한 해당 기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중징계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MBC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흔하게 유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고요.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보도되기 전에, 편집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보도되기 전에 외부에 마구 유출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 편집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은 김종혁 비대위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고, 이어서 언론계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같이 스튜디오에서 김종혁 비대위원 예.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떤 대목이 가장 크게 들리셨습니까? 참 무지하게 애쓰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참 여전히 궁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한 5초 정도 사과 한마디 하면 정리될 논란인데, 이걸 이렇게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언론 탄압과 네. 이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항의 방문이나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 관련 보도들이 MBC에서 처음에 나오고 네. 유튜브에서 나왔죠. 그 이후에 전국에 한 150여 개 가까운 언론사들이 동일한 내용의 자막으로 관련 내용들을 다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는데 무려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5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구도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되고 있거나, 또 하나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궁리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이 강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이른바 진영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할 수 없는데 이를 MBC가 어겼다는 주장이고,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역대 정부 말씀하셨는데 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욕설을 해서 이렇게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적절한 비교가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라 기존의 사안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 뜻을 해석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예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여당 의원이 표현한 것 중에 바비큐 효과? 그러니까 MBC가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하니까 그런 효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MBC의 어떤 그대로 전하면 조작 보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의 조작에 전체 언론이 놀아났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 이광현 앵커님 포함해서 YTN에 계신 종사자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고요. 포함해서 뭐 KBS, SBS, YTN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그 최초 보도의 자막들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설명과 해명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수긍해서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나와서 제가 한 발언이 그때 정확하게 워딩이 이거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비속어나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를 하면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15시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온갖 파문이 번지도록 방치했던 대통령실이 이후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니까 이걸 언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인 행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이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여당 의원들이 방송국에 가는 것도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MBC의 보도의 경위를 설명하는 질의서도 보냈고 반론이나 어떤 정정보도 요청이 아니라 질의서를 보낸 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네. 겁니다. 그 언론 방송이 설명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책임이 있는데 네. 그 설명 책임의 대상은 시청자와 국민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이런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발상입니다. 네. 독재 정권 시절에 이른바 공보처라고 하는 뭐 이상한 부처들을 두고 언론 보도에 일일이 개입하고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보안사 군인들이 실제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와서 언론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하고 보도 방향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지 저는 최근 몇몇 정권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경위를 설명하라는 공문 자체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비속어 사용이 아니라 대통령 발언이 동맹국을 폄훼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이 사태의 뿌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 이 공적 사안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파문입니다. 네. 대통령이 쓸데없는 실언을 하지 않았으면 뭐 동맹 폄훼 논란, 뭐 비속어 욕설 논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본인의 책임을 왜 그것들을 공적 사안에 대한 공적 인물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의 책임을 돌리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례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비속어,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YTN 포함해서 언론사마다 각자의 잣대로 이 부분을 아마 논의하고 고민했을 텐데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교 문제이다 보니 국익을 또 언론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보도를 좀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시각도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익 논란으로 이 문제를 프레임화하는 경향들이 네.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정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국익, 결국은 이게 국익인지 해당 정부의 이익인지 해당 정치인의 이익인지 모호한 개념을 들이대서 네. 언론 보도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임무는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관한 발언들을 충실히 보도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언론은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전두환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흔히 써먹던 언론 통제 방식이죠.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발언 논란의 당사자이긴 합니다만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언론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확한 언론 통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은 대통령 스스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보도 경위를 따져 묻겠다. 저희가 설명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해당 사인 MBC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이 보도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 설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진상 규명은 이 사태를 빌미로 해서 언론 탄압과 또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 오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 민영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예 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이 거대 대기업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언론의 고유 기능, 공적 기능을 해체해버리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또 법적 대응을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소송을 걸어도 전부 무죄 판결 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이른바 이 국민의힘이 자주 언급하는 광우병 사태, 당시에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인신 구속까지 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다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뭐 법적 대응을 통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의도보다 네. 이 논란의 화살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미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MBC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국민의힘도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MBC 항의 방문한 이후 이제 시점이 될 텐데 언론 노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사실은 특히 MBC를 포함해서 네.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항상 이런 논란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정치권이 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이 문제의 방송법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당이 됐는데 우리가 MBC를 장악하고 KBS를 장악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이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약속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에 당론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아직까지 처리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번 어떤 논란의 본질 공방으로도 번지는 측면이 있는데 비속어 발언 논란에서 지금 이제 언론 어떤 탄압 또 조작 방송 이런 왜곡으로 번지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원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뭐 법적 대응은 어떤 법적 대응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확인 과정을 거칠까도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좀 확인 과정이 이루어진다 보십니까? 어떤 대목을? 예를 들면 지금 예.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예. 유출 경위에 대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영상 기자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엠바고 영상이 각사로 퍼졌고 네. 12개의 언론사로 이미 송출이 된 상태에서 어디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먼저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네. 설사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피해 당사자는 방송사가 됩니다. 해당 방송사가.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해당 방송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지금 이제 이걸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뭐 법적 이득을 볼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논란과 정쟁입니다. 대통령에 집중되는 포커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네. 이걸 언론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켜서 이른바 진영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YTN 켜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앞서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를 나눠봤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청현 위원장과도 같은 시간 배분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틀째 합동 감식이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지하 발화 지점에 있던 화물차를 꺼내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 하역장에 서 있던 1톤 택배 화물차입니다. 보통 전기차는 아니었고 보통 내연기관 차량이었습니다. 지하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식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차를 잔해물과 함께 국과수로 보내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식팀은 오후엔 소방시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합방재실과 기계실 등은 물론 소방밸브 15곳과 소방수 물탱크도 점검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제연시설, 소화전 등의 저장 기록과 대조해서 화재 때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동 감식은 오늘로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기관별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어제 아울렛 지하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대아울렛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자들의 장례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화재 사망자 7명 가운데 3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만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2명은 유족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일부 유족은 아직 빈소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최선을 다해 유족들에게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회사 대처에 대해 유족들 불만이 표면화하는 듯 보입니다. 내일도 사망자 가운데 2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인 30대 남성이었는데 범행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고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소유한 고시원 세입자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뒤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확인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4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채 침대 위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시원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원 안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 심사 뒤 취재진 앞에 선 돈 스파이크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를 성실히 임해서 제 달게 받겠습니다. 마약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관여됐는지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면서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매달 수백만 원씩 사용하는 등 금품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걸려있는 사건입니까?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런 법원 판단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추진했던 남북 경협 사업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게 결정적 근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남북 경협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할 때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도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개월 뒤 북측이 쌍방울 계열사에 광물 사업권을 약정하기로 합의한 자리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동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북측과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는 30%가량 급등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양측 합의를 주도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당시 사업 진행 과정을 비롯해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 원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대북교류 정책을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쌍방울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로 알려진 만큼 이재명 대표도 연루됐는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유착관계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어 관련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지휘부 교체와 수사팀 보강으로 쌍방울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측근을 넘어서 또 한 번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하나,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둘, 상사는 섬겨야 한다. 셋,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넷,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마치 수십 년 전 군대에나 있을 법한 행동 강령 같지만 아닙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무 지침입니다. 최근 지방 소재 중소은행 근무자들의 갑질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특별 감독에 나섰는데요. 감독 결과 전북 남원의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이처럼 상사에 대한 예절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직원에게는 밥 짓기, 화장실 수건 빨래, 회식 참여 등도 강요했는데요.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여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밥솥에 밥을 안 치고 밥이 질거나 뻑뻑하면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사무실 화장실에 있는 수건은 집에 가져가서 빨아와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회식에서는 여성 직원들이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오갔고 피복비도 남성 직원은 30만 원, 여성 직원은 10만 원을 지급해 차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임금 체불 7,600만 원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는데요. 고용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4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1,6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횡령과 비리, 직장 내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구조상의 문제가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우체국처럼 특수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의 실태를 점검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데다 독립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중앙회장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지점별로 문제가 생겨도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거죠.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발표 이후에도 수십억대 횡령 사고에 이어 이번 황당한 갑질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다른 부처로 옮기는 등 근본적인 수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54.57포인트, 2.45% 내린 2169.29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56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2.40% 하락에 53,000원 선이 무너져 52,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24포인트, 3.47% 내린 673.87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이후 주요국의 화폐 가치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고 등으로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40원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은 후 결국 전날보다 18.4원 오른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금통위에서 또 한 번의 빅스텝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가계부채 이자 폭증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연준이 높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문가 예상치 104.5를 훌쩍 넘어 10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이자 5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건데 기름값 하락이 불안 심리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유사의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To the companies running gas stations and setting those prices at the pump, bring down the prices you're charging at the pump to reflect the cost you pay for the product. Do it now. 이런 가운데 미국 주택 가격은 10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연초 3%였던 모기지 금리가 2배 이상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될 거라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에 미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오르자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도 꺾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전날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도 0.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다음 연준 회의 때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미국 증시 표정이 당분간 펴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고 또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택시를 잡으러 대로변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밤마다 반복되는 택시 잡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현재 밤에 일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족하다며 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야 택시 호출료를 올리되 그 혜택이 플랫폼 업체보다는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부재, 즉 의무 휴업제 해제와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기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좀 개선하자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님들에 대한 취업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추진을 하고 나아가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타다 등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이걸 낮춰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겁니다.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논의된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다음 달 4일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라 갈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여당이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업체와 맺은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가운데 20건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쓰인 예산은 모두 50억 3,900만 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 71억 9,700만 원의 70%에 이릅니다. 네, 다음 얘기도 수의 계약 얘기인데 YTN은 최근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끌고 있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따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후 추가 취재 결과 업체들이 정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보도한 김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의 계약 문제에다가 인건비 뻥튀기 의혹까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난주부터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시설의 운영 계약과 관련된 소식을 잇따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계약은 모두 여행업단체 회장 A씨가 이끄는 두 업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관련 계약을 225건 따냈습니다. 계약 금액으로만 따져도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언급한 사업은 외국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대부분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네,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기업이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긴 한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따낸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을 텐데요.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225건의 계약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206건이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처음 임시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중수본이 먼저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문체부가 다시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고사했고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은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는 등 명확한 거절의 뜻을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부터 경쟁이 없었다. 자,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인건비도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 대목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최초 보도가 나간 뒤에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했다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제보자의 급여 명세서와 당시 업체가 청구한 명세서를 대조해 봤는데요. 먼저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세금을 포함해 372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를 보시면요. 11명의 몫으로 한 달 인건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83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건데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 400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는 그만둔 사람 몫에 돈을 청구해 타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 영등포구청은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1,300만 원 정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부당하게 지급한 돈은 돌려받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업체 측의 근무 내역과 임금 지급 내역서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지자체는 지난 5월 용역 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등 혐의로 업체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2배가 넘게 청구를 한 건데 수의계약에다가 인건비 뻥튀기까지 상당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업체 해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업체 측 관계자들과 수차례 전화하고 또 직접 만나보기까지 했는데요. 네. 우선 대부분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시작이 된 외국인 임시 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고사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커 가족과 직원의 반대가 많았지만 국가를 위해 어렵게 결정한 일이라면서 당시의 희생과 노고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계약들 역시 국내에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야.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구청에 청구한 돈이 실제 지급한 돈보다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관계자는 인건비 항목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업체 측은 지자체에도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복리후생, 명대상여, 퇴직금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어서 저는 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의 실수가 있어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네, 업체 측의 해명을 쭉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구체적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네, 아쉽게도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업체는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연락을 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응하면서 사업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업체가 먼저 인력개발과에 연락을 해왔고 경험과 자격이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해 두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업체가 인건비와 관련된 자료를 취재진에게도 그리고 지자체에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이들은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근거일지 등을 작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팀장급 직원이 한꺼번에 꾸몄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국고 횡령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후에라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수사는 기초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앞서 고발당한 업체를 한 번 정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근무자와 업체, 또 업체와 지자체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 혐의를 횡령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짚어야 될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네. 만약 국고를 횡령한 것이 맞다면 문제가 훨씬 커지기 때문인데요. 생활치료센터 용역을 담당한 업체들이 국고를 횡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쓰인 여러 제반 비용은 투명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네,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사회부 김철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동남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원룸을 옮겨가며 마약을 보관하면서 주로 중국 동포들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장실 천장을 들어올리자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긴 비닐봉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을 풀자 하얀 빛깔 가루가 나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음식물이 아니라 검은 봉지로 쌓인 약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약 밀수범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 숨겨놓은 필로폰입니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A씨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압수한 필로폰만 무려 2.9kg, 무려 1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사범들이 필로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원룸 중 한 곳입니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원룸을 옮겨가며 마약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2개를 계약한 거죠. 첫 번째 원룸을 계약하고 경찰 추적에 대비해서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텔을 다니다가 두 번째 원룸을 계약하는데 그 간격이 5일이라는 거죠. 이들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끌어모아 수도권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판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공급 총책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2명은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2명을 지명 수배하고 현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9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여의도역을 거쳐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역마다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면서 지하철 5호선 방화 방면 열차 운행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경찰은 불법 촬영 등 다른 혐의 사실을 찾아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으로 A씨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프로골퍼를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프로골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피해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12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7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36,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6일 이후 12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75명으로 닷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는 46명, 누적 사망자는 28,318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33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4,441명으로 1년 전보다 8.6%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1.2% 늘어난 26,03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5,588명 줄어 3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4명 가운데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 555명 가운데 남성이 26.3%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사이 2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피부에 난 쥐젖을 손쉽게 없앨 수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모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이라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살 오명진 씨는 목에 오돌토돌 튀어나온 좁쌀 같은 돌기들이 신경 쓰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쥐젖으로 부드러운 섬유질로 이루어진 종양, 즉 양성 섬유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이나 겨드랑이 등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에 악영향은 없지만 미용 목적으로 제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거칠으니까 뜯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피날까 봐서는 안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인터넷에는 쥐젖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모두 불법 제품입니다.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구매 대행이나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쥐젖 제거 효과를 허위 광고한 연고와 크림 등 화장품이 대부분입니다. 공산품을 쥐젖 제거에 쓰이는 의료기기라고 광고하거나 효과를 과장한 의약 외품 등 모두 560여 건이 식약처 집중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병원을 찾는 게 안전합니다. 연고로 이걸 녹일 정도면 정상 피부는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궤양도 생기고 흉도 남고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데 레이저로 지지면 그냥 간단하게 금방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담배에 과일이나 박하 등 다양한 향을 첨가해 쓴맛을 줄인 것을 가향담배라고 하는데요. 이 가향담배가 흡연은 더 쉽게, 금연은 더 어렵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를 처음 피울 때 가향담배가 영향을 줬나요? 흡연자 3명 중 2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배가 넘습니다. 흡연자가 되는데 가향담배가 한몫한 겁니다. 연세대 김희진 교수팀이 13살에서 39살 사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흡연자 중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은 77.2%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2.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층이 많았는데 18살 이하 청소년 흡연자의 경우엔 85%가 가향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또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비가향담배로 시작한 사람보다 현재까지 흡연자일 확률이 1.4배 높았습니다. 금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나 현재 금연 중인 비율은 17.0%로 비가향담배로 시작한 사람의 금연 비율 19.6%보다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해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가향담배에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관련해 멘톨, 박하향을 제외한 어떤 향도 넣지 못하게 했고 2024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모든 가향담배를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도 뒤이어 가향담배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게 규제의 전부. 일부라도 가향담배를 규제하려던 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첨가물이나 캡슐 담배 규제 같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는데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향담배로 인해서 흡연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막는 것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만큼 늦기 전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를 완성해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다음 달 16일 중구 20차 당 대회와 오는 11월 7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에서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헬기가 이착륙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서 헬기의 이착함과 비행작전, 해상급유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레이건함은 미국을 보호하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적인 이익을 뒷받침하는 즉시 전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 강화에 또 우리 정부는 나토와의 안보 협력은 물론 대북 억지력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어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성 이사회는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표부 대사 승인 절차에는 6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지난 2005년부터 발전시켜온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승인 배경으로 새로운 전략 개념을 거론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이제 나토의 사명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본,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도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표부 설치 승인을 계기로 신기술과 방위산업 등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를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이사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유엔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에서 닷새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잠정 집계된 찬성률은 도네츠크 99%, 루안스크 98%, 자포리자 93%, 헤르손 87% 순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러시아는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이미 못 박은 상태입니다.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креплен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закреплена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here is a need for new and tough global sanctions against Russia. Any annexation in the modern world is a crime against all states that consider the inviolability of borders to be vital for themselves.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abling a resolution condemning the sham referenda being held in Ukrainian territory. We know the outcomes of these sham resolution. These sham referenda were predetermined in Moscow.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어 전쟁의 격화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해외로 도망을 갔고 항의 시위로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의 모습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는 16km나 됩니다. 러시아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병역을 피하려는 러시아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징집령이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러시아를 도망친 사람이 26만 명이 넘습니다.
징집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는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보여 징집센터 등 정부 건물 수십 곳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Буду выражаться. Я права, мы оккупанты, потому что это абсолютно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체포되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 전역에서 2,3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arbitrarily detained and for the authorities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peaceful assembly.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간 국민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네, 조지아로 몽골로 러시아인들 몰리고 있는 화면 보셨는데 동원령 발령 이후 유럽연합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약 6만 6천 명의 러시아인이 EU로 들어왔으며 한 주 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EU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아직 대응 방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발트 3국과 폴란드는 독자적으로 러시아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대량으로 새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북유럽 발틱해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이 끓어오르듯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대형 가스관에서 누출된 메탄 가스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 2 두 개의 가스관에서 하루 사이 대형 가스 누출 사고가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가스관 모두 현재 가동이 중단됐지만 가스관 내에 상당량의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교통당국은 주변 해역의 선박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거의 동시에 3곳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상황에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전체 대륙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А ч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Тут до того, как появятс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ключать хоть какой-то вариант нельзя. 한편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에너지를 무기화해온 러시아가 이번 사고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le widzimy wyraźnie, że jest to akt sabotażu. Akt, który prawdopodobnie oznacza kolejny etap eskalacji tej sytuacji, z którą mamy do czynienia na Ukrainie. 양측 모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복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의 구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복구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이언이 쿠바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언은 조만간 세력을 더 키워서 미국 플로리다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한 쿠바의 한 도시입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담배 농장의 창고는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남았고 바나나 농장에서는 멀쩡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피에 나선 한 주민은 가재 도구는 포기하고 겨우 아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력망까지 붕괴되면서 쿠바 전역이 정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빛 없는 밤을 얼마나 버텨야 할지 깜깜한 상황입니다. El sistema en estos momentos pasa por una condición excepcional, que hay un cero total en el sistema, quiere decir que en estos momentos no hay servicio eléctrico en todo el país. El sistema se encontraba trabajando en una condición compleja, toda vez que en la zona occidental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이언의 다음 경로는 미국 플로리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미국도 비상입니다. 이미 남단의 키웨스트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서남부 지역 주민 25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here will come a point in time when local public safety officials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your help, your cry for help. They will not be able to do it. And you may be left to fend for yourself. Again, the time to evacuate is now.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연이 플로리다 남서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륙 전 최대 시속 200k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며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이번 A매치 2경기는 유럽파까지 모두 모여서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요. 1분도 뛰지 못한 이강인 선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룬과의 평가전이 치러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관중이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벤투 감독의 외면을 받았던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출정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축구선수로서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소속팀에 돌아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고집에 가까운 선수 기용을 두고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벤투 감독 역시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No, it's not a question. It's not a question to improve. It's a question of decisions, nothing else. So I don't know why the questions are every time about individual players, not a collective things. 이강인이 A매치 2연전에서 결국 출정 기회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대표팀 주장 손흥민까지 이강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투 감독의 전술 구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강인이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월드컵 본선을 2달 앞두고 특정 선수로 인해 팀 전체 결속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팀의 조직력과 내부의 어떤 결속을 책임져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 외부의 목소리에 감독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 선수들과의 어떤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예 멤버로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고의 전력을 빚어내야 하는 숙제는 벤투 감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파이널 A에 진출한 6개 팀 사령탑이 미디어 데이를 갖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파이널 A에 진출한 울산과 전북, 포항과 인천, 제주와 강원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5라운드에서 좋은 승부를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 차는 5점이고 상위 6개 팀은 이번 주말부터 10월 23일까지 5라운드를 더 치러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K리그1 3위까지 팀은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게 되고 리그 3위까지 팀이 FA컵 우승팀과 같을 경우엔 리그1 4위 팀이 출전권을 갖게 됩니다. 내일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출퇴근길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대전은 14도, 대구와 울산은 15도, 부산은 18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날씨는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